내 몸 안에 반란자가 있다.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해로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해 나타나는 질환인데,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잘 발병한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내 몸 안의 조용한 반란군 류마티스 관절염에 똑똑하게 맞서 싸워 이기자. 네,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면역세포가 오히려 자신의 관절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아토피 피부염, 루푸스, 염증성 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이 가운데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대구 파티마 병원 류마티스 내과 강종환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단순한 그 관절염으로 생각하고서 소염 진통제만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이 관절에 통증이 생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과거 이제 류마티즘은 기원전 4세기경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류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몸에 흐르는 나쁜 액체라는 뜻의 의미였고, 최근에는 류마티즘은 만성 통증을 유발하면서 관절과 연부 조직의 손상을 야기하는 상태 또는 자가 면역성을 띠는 질병을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류마티즘에 의한 관절의 염증을 시사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환자분의 손을 보시면 좌측 환자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우측 환자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손목 그리고 중수지 관절이라 해서 보통 주먹을 쥐었을 때 튀어나오는 관절, 그리고 손가락의 중간마디인 근위지 관절에 보통 침범을 합니다. 하지만 우측 환자분의 손을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손톱 밑에 원위지 관절, 손의 끝 관절 또는 근위지 관절, 손가락의 중간 관절에 보통 침범을 합니다. 두 관절염의 특징을 보시면 염증성 관절염, 즉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손이 뻣뻣한 증상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게 특징이며, 활동을 하면 오히려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신체 진찰을 했을 때 관절의 열감 및 부종, 발적, 그리고 관절의 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신 증상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 인자 및 항CCP 항체의 양성 및 염증 수치 증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30분 이내에 아침에 강직이 나타나며 활동을 하면서 점점 악화되는 양상, 그리고 관절이 부종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20, 30대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여러 관절이 붓고 아프다면 좀 서둘러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네. 병원에 가면 좀 어떤 진단,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의료진의 관절에 대한 진찰과 혈액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진단 기준을 우선 보시면 관절에 침범된 개수를 따라서 이제 점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개 이상까지 침범되면 5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라는 특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양성뿐만 아니고 3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을 때는 가중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액 염증 수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점, 그리고 증상 발생 기간이 6주 이상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서 총 합이 6점 이상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류마티스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혈액 검사로 하는 검사이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시에도 류마티스 인자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인데 관절 증상은 없는 분들이 종종 외래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인에서도 류마티스 인자는 5% 정도가 양성이 나올 수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20%, 즉 5명에 1명까지도 류마티스 인자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증상이 없는 류마티스 인자 양성은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다른 류마티스 질환 및 만성 폐질환 등의 다른 질환에서도 양성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항 CCP 항체라는 투기적인 검사 또한 혈액 검사로 하게 되는데 이 항체 검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적 검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발생 9에서 14년 전부터 관찰 가능하며 초기 진단을 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특히 높은 CCP 항체는 관절염이 심하고 향후에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등의 나쁜 예후와도 연관되며 항 CCP 항체가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음성인 환자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발생에 대한 위험도가 약 25배 정도 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중요한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여기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왜 언니? 왜? 또 손가락 아파요? 아 요즘은 막 자고 일어났다 하면 이 손가락이 뻣뻣하고 붓고 막 아우 얘 뜨거워 열까지 나는 것 같다 막. 아 직업병 아이가 직업병 어? 하루에 몇 시간씩 노트북 두드리는데 그게 직업병 안 생길 수가 있나 그게 아 그럼 어떡하는데? 이렇게 두드려야지 먹고 사는데 진짜. 아 손가락 자기는 불 안 나나 지금 매달 이렇게 하고 진짜. 아우 아파라. 나는 괜찮거든. 나도 직업병인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어떡하노? 그렇다고 앉을 수도 없고 자빨리 두드려야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언니. 언니. 그 내가 보니까 그 관절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 손가락 관절염이겠지. 아유. 아니, 그냥 관절염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 그게 뭔데? 아니 야 관절염이면 똑같은 관절염이지. 류마티스 관절염. 그 차이가 뭔데? 아, 진짜 무식하기는 진짜 TBC 클리닉 건강상료가 안 받나? 거기 진짜 수백 번 나오는구만. 일단은 관절염에도 종류가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가 잠깐 찾아봤는데 잠깐 있어봐라. 잠깐만 보자. 몸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자기 관절을 막 공격하고 파괴해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여기 적혀있네. 봐봐라. 아니 자기 몸을 자기가 왜 공격하는데? 그니까 니 야가 됐어요. 난 잘 모르겠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요? 예. 적혀있네. 저는 제 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냥 뜨뜻하게 찜질하면은 끝나요. 아니에요 언니. 여기 내이순한테 한번 물어보니까는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을 가래요. 그래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프다고 맨날 파스 붙이고 약 먹고 파스 붙이고 약 먹고 찜질하고 그래 낫나 그게. 안 낫지? 아유 좀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손가락 안 쓰면 그냥 낫는다. 근데 안 쓸 수가 있나? 맨날 두드리는데 그래 살아있는데 왜 안 오건데? 그래 찜질하고 하지. 찜질하고 나면 딱 가라앉는다. 괜찮다. 찜질해가 괜찮을 것 같으면 그 안 아픈 사람이 어딨겠노 조선천지요. 그렇지. 하여튼 나이 드니까 찢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아유 그래 나는 왜 얘기도 안 듣고 찢으라. 종일 찢고 있어. 그 나이가 왜 나오는데? 그 나이가 왜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니까요 언니. 내이순도 그러고 언니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고 언니 앞으로 한 50년은 더 일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제 몸은 제가 잘 알아요. 그냥 찜질하고 이렇게 주물러주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어떻게 안 써요?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유 그쵸? 예. 하여튼 나이 들면 들수록 남의 얘기 안 들어. 그래 많이 찢으세요 많이 진짜. 언니 이러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나이가 더 들잖아. 그럼 퇴행성 관절염까지 오는 거야. 그럼 어떡해? 융카 못 쓰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술 아이가 이거. 술 좀. 병원 갑시다. 됐거든요. 병원 좀 가라 병원 뜨거운 좀. 걸 좀 가져와요.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관절을 따뜻하게 하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 사실 관절이 아파서 찜질 자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문제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지금 질문을 딱 듣자마자 정답이 O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O라고요? 네. 아니 추운 겨울에
그 관절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수축을 하면서 이 통증이 더 지속되고 또 뻣뻣해지잖아요. 이렇게 날씨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온찜질을 해줘야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O요. 일단 예은 씨 말대로 관절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관절이 부었을 때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었는데 온찜질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원장님? X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예, 정답은 두 분 다 맞습니다. 예. 세모입니다. 오. 저희가 만성적인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속적인 운동뿐만 아니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급성으로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열감과 부종이 발생했을 때는 따뜻하게 했을 때 혈액 흐름이 더 증가되면서 염증 세포가 더 관절염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때는 안정과 동시에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은 관절이 부었을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또 해결해 보죠. 아이고 거 봐라 거 봐. 선미가 반의사라니까 반의사. 참. 류마티스 관절염 맞지? 그래, 내 말이 맞잖아.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은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면 안 돼. 특히 찬바람을. 그러니까 오빠 에어컨 끄고 언니한테는 에어컨 바람 직접적으로 오게 하지 말고 저 멀리에서 이렇게 퍼지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알겠나? 아씨, 예. 우리 집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아, 선풍기 바람이구나. 아무튼 선풍기라도 좀 직접적으로 쐬면 안 돼. 알겠어요? 더. 아이고. 야 에어컨이 없어. 그렇지. 아니 잠깐만. 왜? 우리 그러면 이참에 제습기를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제습기. 좋지. 그지? 제습기 바람도 가급적 멀리 하도록 해요. 아우 됐다 마. 이제 장마도 끝났는데 살 거면 왜 진짜 샀지? 뭐 소리 안 와 진짜. 제습기 뭐 필요 안 와. 이제 더워지는데. 아니 제습기는 있으면 앞으로 계속 쓸 거 아이가. 있으면 좋지. 무슨 돈으로? 우리한테는 할부란 게 있잖아. 할부? 그리고 렌탈도 있고. 그렇지. 그럼 카드 할부하면은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그건 내가 뼈 빠지게 또 해가지고 갚아야 되네. 맞자? 그렇지. 근데 요즘 에어컨에도 제습 효과가 되잖아.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아 진짜 무슨 에어컨이야 진짜. 사치가 심하네 정말. 선풍기 안 되면 됐지. 에어컨 사봐라. 내가 지금 병풍처럼 세워둘 기다. 아니 대한민국 대구 대프리카 제일 더운 대구에서 에어컨 없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 됐다. 돈이 어딨노? 자기가 사든지 아가씨 사든지 난 돈 없다. 내가 돈이 어딨노? 됐다. 그러지 말고 내가 에어컨 한 대 사줄게. 오 진짜가? 그래. 야 그러면 이왕사는 우리 제일 좋은 거 사자. 제일 좋은 거. 그 리모컨으로 이렇게 트는 거 말고 있잖아. 요즘 인공지능 말로 하면 이렇게 팍 켜지는 거 있잖아. 기본이 제일 좋은 거야. 기본. 그래. 손가락 나왔다 봐. 그냥 키고 이렇게 하면 되죠. 언니. 그래 확 진짜 뭐 인공지능 같은 소리 안 되지. 인공지능 만들어 보려면. 그치 아저씨. 그러니까요. 뭐 기본 하든 할래 말래 빨리 선택해라 빨리. 아무거나 나는 하면 좋지. 에어컨은 따라. 그럼 언니 손도 아프고 하는데 이왕이면 목통 이런 걸로 내가 사주도록 할게. 네, 진짜 아니 진짜 운동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근육이 약하면 근육통도 생기고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손가락도 이거 좀 간접 그렇게 뺐다 이걸 해보면 좋겠네. 아령 있어요 아령? 구부렸다 폈다 이거 하면 이게 운동 좀 하고. 아닌데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면 이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고 쓰지 마요. 아니죠. 아파서 꼭 참고 운동을 해야죠. 그러면 아프다고 가만 놔두면 그럼 언제 낫노? 아이고 운동해야 나지. 무식한 소리 한다. 무식한 소리 해. 통증 있을 때 운동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지. 통증 있으면 쉬어줘야지. 하여튼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참. 그렇지. 오빠, 언니가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뭐 안 할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심해져 봐야지 정신을 차릴 사람이라니까. 그래 원래 답정너 아이가 답정너. 답 미리 정해놓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참. 에어컨 사주기로 했잖아. 난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그러니까 쉬어 무조건 쉬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운동은 할 거야. 오빠가 좀 다 해라 좀. 운동도 대신 해주고. 내가 운동을 대신하라고 갑자기? 에어컨 사줄게. 그래라. 일단 그래. 인공지능 무슨 기본이 가장 좋다 그랬잖아.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통증이 있어도 꼭 참고 운동을 해야 된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연 씨, 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철원 씨가 왠지 틀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네. 그냥 얼핏 듣기에는 꾹 참고 운동하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꾹 참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사실 너무 무리해서 많이 사용해서 관절염이 발생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운동을 좀 꾹 참고 하면 통증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철원 씨 근데 몸 아프고 이러면 이불 밖에서 안 나가실 것 같은데요, 철원 씨. 저 잘 나가는데. 아, 잘 나가세요. 네. 아니, 전 당연히 이번에도 철원 씨와 생각이 반대입니다. 정답은 X인데요. 통증이 심하다는 건 염증 상태가 지금 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아픈 걸 참고 운동을 한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이번에는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에도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예, 이번에도 네. 세모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찜질과 냉찜질처럼 만성적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고 강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근육의 힘이라든지 근육 긴장, 관절의 강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급성으로 관절염이 심하고 부종이 있고 열감 또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통증이 심하다면은 안정과 휴식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냉찜질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네. 통증이 심할 때는 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류마티스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뭐 단순히 통증 치료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좀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류마티즘에 대한 치료는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전 역사를 보시면 1920년대 이전에는 보통 자연 유래의 성분, 진통제 또는 진통소염제 성분을 나타내는 약 또는 물질을 섭취를 했고 심지어는 금을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에 이제 합성 스테로이드제가 개발되면서 류마티스 치료에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1960, 70년도를 지나면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이후부터는 항류마티스 약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생물학적 제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1700년도 중반 이후부터 버드나무 껍질이 진통 효과 및 염증을 줄이는 소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나폴레옹 전쟁 때 또 많이 사용이 됐었고 20세기가 접어들면서 아스피린이 개발되어서 해열 진통제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도 후반에 금이 류마티즘에 도움이 되어서 복용을 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도에 접어들면서 합성 스테로이드제가 개발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류마티즘에 의한 염증 조절에 상당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점차 늘게 되어서 1960년대 이후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직접적인 질병의 진행 및 관절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항류마티스 약제가 198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테로이드 제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항류마티스 약제, 면역 억제제,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까지 다양한 약제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 경우에는 경구로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절각 내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보통 경구 제제로 먹게 되며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파스나 이런 제제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로 보시면 됩니다. 항류마티스 약제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항류마티스 약제 등을 지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각각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약물 치료를 이제 꾸준히 받으면 아무래도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니까 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완치가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의 목표는
관해 유지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데 관해라는 뜻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관절염에 의한 통증 및 기능 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계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해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약을 사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약을 설명드리면 스테로이드 제제는 염증 반응의 다양한 단계에서 작용하여서 항염증 작용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장기 복용한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뇨, 골다공증, 백내장, 녹내장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조절되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구 약제뿐만 아니고 관절광내 주사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매우 다양한 약제가 존재하는데 종류에 따른 절대적인 효과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절약을 먹으면 속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약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위장장애 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신장 기능의 악화 그리고 뇌경색,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약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약제를 복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앞으로 말씀드릴 항류마티스 약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 이후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스테로이드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로 이제 치료의 반응을 충분히 나타내게 됩니다. 항류마티스 약제는 다시 말하면 류마티즘의 질병의 진행 과정을 변화시켜서 관절 및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체적인 약제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늦게 약제가 발현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6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서야 약제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마다 독특한 부작용들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 또는 가지고 있는 지병에 따라서 약제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류마티스 약제 중 가장 유명하면서 효과적인 약제로 말씀드리는 메토트렉세이트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엽산 작용에 간섭하여 핵산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 성장 둔화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제일 처음 1950년경에 항암제로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경부터 항류마티스 약제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현재는 항암 목적보다는 항류마티스 약제로 더 많이 쓰이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가 중요한 점은 관절의 염증 조절뿐만 아니고 예방 또는 관절 이외 조직에 류마티즘이 침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에도 있으며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한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을 일반적으로 떠올리시면 되는데 위장장애, 탈모, 간수치 증가가 대표적입니다. 항말라리아제입니다. 항말라리아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적용되면서 많이 유명해졌었는데 항말라리아제의 효과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 또한 말라리아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점을 착안해서 류마티즘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고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등의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피부 발진, 오심, 그리고 매우 드물게 망막의 독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파살라진이라는 설팍의 항생제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194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항염증 작용뿐만 아니고 항생제로서 항생제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고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소아 류마티즘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으로는 설사 및 복통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발된 레플루노마이드라는 약제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와 비슷하게 세포 분열 과정 중 피리미드 합성을 억제하여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로서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이제 염증성 관절염, 스틸시병 등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드물게 설사, 간, 폐독성 및 입맛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에서 과장님이 이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생물학적 제재 덕분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요. 하지만 이게 또 주사제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항류마티스 약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도 질병의 조절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1999년도 이후부터 생물학적 제제 또는 저희가 표적 치료제라고 불리는 약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비유를 하자면 이전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항류마티스 약제는 류마티즘이라는 전체에 대해서 폭탄을 던지는 개념이라면 표적치료제는 마치 저격수처럼 염증 반응에 작용되는 국소적인 부위에 표적을 해서 치료하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적치료제도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염증 매개 물질 차단제, 신호전달 물질 차단제, 그리고 점차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제가 또 새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사제제뿐만 아니고 경구제제 또한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약제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약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장점으로는 비교적 항류마티스 약제에 비해서 강한 효과를 나타내며 주사제의 경우 1에서 4주에 1회, 1주에 1회 맞는 주사도 있고 2주에 1회 또는 최근에는 4주에 1회 주사 맞는 것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구제보다 더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습니다. 경구제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인 위장장애, 간독성 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한 만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제제의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부작용으로서는 결핵,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일반적인 항류마티스 약제보다 더 증가되는 점이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격이 항류마티스 약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며 주사제의 경우 직접 피하 주사를 하거나 보호자분이 놔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편함 및 국소 피부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고 또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좀 전해주시죠. 현재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유일하게 아주 강력한 인자로 유일하게 알려진 바는 흡연입니다.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류마티즘의 발병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 흡연 중이신 분들은 류마티즘 예방을 위해서 꼭 금연하도록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매우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관절의 변형 및 손상이 된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다시 회복하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절의 손상 및 변형 이전 단계의 염증을 치료하도록 조기에 내원하셔서 진찰 및 치료하도록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나 손목 관절이 붓고 뻣뻣하고 또 열감까지 느껴진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정확한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흡연도 꼭 금지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류마티스 내과 네. 강종관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